그날은 유난히도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평소보다 더 거세게, 마치 하늘도 함께 울고 있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빗줄기는 굵고 처연했습니다. 장례식장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발끝은 금세 젖어들었고 차가운 물이 천천히 양말과 신발을 적시며 제 몸 안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그 차가움은 단순한 날씨 탓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을 떠나보내는 날의 공기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무게가 있었고 그 무게는 제 양어깨를 짓누르며 숨쉬는 것조차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은 말없이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흐느끼는 소리가 가느다랗게 울려 퍼졌고 누군가는 조용히 눈물을 훔쳤으며 또 누군가는 그저 멍하니 벽을 바라보며 현실을 받아들이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소음과 분위기 속에서 유독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낯선 남자, 처음 보는 얼굴인데 이상하게도 어디선가 본 듯한 익숙한 인상이 그의 이마와 눈매에 남아 있었습니다. 멀리서 그의 눈동자를 본 순간 저는 이상하게도 숨을 삼켜야 했습니다. 그 눈에는 오래전 제 기억 어딘가에 자리 잡고 있던 무언가가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남자는 누구보다 조용했습니다. 조문객들 사이에서도 말 한마디 하지 않았고 그저 조용히, 깊이, 아주 천천히 남편의 영정 앞에 다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무언가를 읊조리는 듯한 그 모습, 마치 기도라도 하듯 속삭이는 그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바로 그 순간 제 귀에 아주 또렷하게 들린 단어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 말은 제 심장을 찌르는 송곳 같았습니다. 멍해진 머리로 겨우 그를 바라보았지만 제 몸은 이미 얼어붙은 듯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도무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남자가 도대체 누굴까? 왜 하필 그 말을. 안녕하세요. 황혼의 비밀연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남편의 죽음 이후 장례식장에서 만난 한 낯선 남자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바로 15년 전 죽은 줄로만 알았던 자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마주하게 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상실의 고통, 거짓된 기억, 그리고 마침내 드러난 진실. 때론 진실이 관계를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다시 이어주는 끈이 되기도 합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제 이름은 이영숙입니다. 전라남도 곡성에서 태어나 이제 60을 앞두고 있는 평범한 여인입니다. 이곳 곡성에서 태어나고 자라 젊은 시절에는 마을 농협에서 사무보조 일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27이 되던 해 읍내에서 전이 본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키가 크고 말수가 적었지만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따뜻했던 그 사람. 그와는 마을 도서관에서 처음 만났고 몇 번의 우연한 인사를 주고받던 끝에 자연스럽게 정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석 달 만에 약혼했고 다음 해 봄 조촐한 예식으로 부부가 되었습니다. 혼수도 예물도 없었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마음 하나로 충분하다고 믿었습니다. 결혼 후에는 곡성 근처의 작은 한옥을 얻어 함께 살았습니다. 그는 새벽이면 밭에 나가고 저는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하루를 시작했지요. 그렇게 맞잡은 손 놓지 않고 몇 년을 살다 40이 가까워지던 해에 마침내 아이가 생겼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생명이었습니다. 아들의 이름은 준혁. 이 아이는 우리 인생에 처음으로 기적이라는 단어를 새겨준 존재였습니다. 늦둥이였기에 더 애틋했고 남편도 아이를 안고 울 정도로 기뻐했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집 안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고 저는 매일 도시락을 싸주고 남편은 틈만 나면 아이 자전거를 고치거나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그야말로 소박하지만 단단한 행복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이 너무 찰나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훨씬 더 무더웠던 여름의 한가운데였습니다. 우리 아들 준혁이는 초등학교 5학년이었고 친구들과 계곡에 놀러 가겠다고 아침부터 들떠 있었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에 몇 번이고 조심하라고 당부했지만 아이는 해맑은 웃음을 지으며 엄마 걱정 마요. 다녀올게요 라며 손을 흔들었죠. 점심 무렵 숨을 헐떡이며 뛰어온 마을 이장님의 얼굴은 평소보다 몇 배는 더 창백했고 그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제 심장을 그대로 움켜쥐었습니다. 준혁이가 계곡에서 그 말 끝을 듣기도 전에 저는 주방에서 맨발로 튀어나와 무작정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발바닥에 돌멩이가 박히는지도 몰랐고 뜨거운 흙먼지가 피부를 스치고
올라와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생각. 우리 아들이 다쳤다는 그 현실이 제 온몸을 내달리게 만들었습니다. 계곡에 도착했을 땐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몇몇 아이들은 눈이 퉁퉁 부은 채 울고 있었고, 어른들은 그늘진 얼굴로 무거운 분위기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바위 아래 얕은 소용돌이 속 젖은 아이 한 명이 마을 청년 두 사람에게 이끌려 물 밖으로 끌려 나오고 있었습니다. 옷은 흙탕물에 젖어 색이 발해 있었고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준혁이었습니다. 준혁아. 저는 절규하듯 외쳤지만 아이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눈도 감은 채 머리카락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고 가슴은 오르내림이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고 저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두 손을 모아 떨리는 입술로 기도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아이들이 장난삼아 계곡의 미끄러운 바위 위에서 서로 밀고 놀다 그만 발을 헛디딘 준혁이가 바위 아래 깊은 소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당시 물살은 예상보다 더 거셌고 바위 틈에 몸이 걸려 있었던 탓에 바로 끌어올리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곧이어 도착한 구급차 안. 시끄럽게 울리는 사이렌 소리 속에서도 제 귀엔 오직 아이의 숨소리만을 찾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준혁이의 가슴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고 눈꺼풀은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그 조그만 손을 양손으로 감싸 쥔 채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해서 아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엄마 여기 있어. 준혁아 제발 눈 한 번만 떠줘. 엄마가 여기 있잖아. 그 작은 공간은 차갑고 축축한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고 제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전혀 인식되지 않았고 시간은 마치 고장난 시계처럼 멈춘 듯 했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은 신속하게 조치를 취했지만 그들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과 굳은 표정이 상황의 심각함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아이에게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누군가는 가슴을 누르며 무언가를 외쳤지만 준혁이는 마치 깊은 잠에 빠진 사람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병원에 도착한 순간에도 제 품에 안긴 아이는 한마디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급하게 의료진에게 아이를 넘겼고 그들의 손에 실려 응급실 문 안으로 사라지는 그 순간까지도 간절히 외쳤습니다. 준혁아 엄마 여기 있어. 제발 하지 마. 제 목소리는 응급실 문틈으로 허공에 흩어졌고 저는 병원 복도에 무너져 주저앉은 채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원 응급실 앞에서 저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다시 눈을 떠달라고. 의사들은 분주히 움직였고 몇 차례 심폐소생술이 이어졌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복도를 오갔고 저는 의자에 주저앉은 채 손을 모아 하늘만 바라봤습니다. 몇 시간이 흐른 뒤 창백한 얼굴의 의사가 나타났습니다. 하얀 가운 아래 젖은 땀이 번져 있었고 피로감이 역력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제 앞에 멈춰 서더니 잠시 입술을 깨물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는 끝내 그 한 문장이 제 삶을 두 동강 내버렸습니다. 의사의 입술에서 천천히 흘러나온 그 짧고 차가운 문장은 마치 제 가슴 한가운데에 날카로운 칼을 꽂은 듯한 통증을 안겨주었습니다. 숨조차 멈추는 것 같았고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린 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그 말이 제 귀에 닿는 순간 심장은 천천히 무너져 내리는 듯 했고 그 자리에 굳은 채로 서 있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아이는 끝내 한마디 한마디가 메아리처럼 병원 복도에 울려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다리는 힘을 잃고 휘청였으며 바닥이 꺼지는 듯한 느낌에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울음을 터뜨리고 싶었지만 목구멍은 꽉 막혀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지고 손끝은 떨렸으며 눈에서는 저절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슬픔이라는 단어만으로는 담아낼 수 없는 고통이었고 차라리 그 순간 제 심장도 멈춰버리길 바랐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레 손을 제 어깨 위에 올렸지만 그 온기도 그 배려도 아무런 위안이 되지 못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내 아들이 이제 정말로 없는 거구나라는 절망적인 생각만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마치 불 꺼진 방 안에서 눈을 감고 있는 것처럼 깊고도 끝없는 어둠 속에 천천히 잠겨들었습니다. 아들을 잃었다는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 두려웠고 인정하는 순간 다시는
그 아이를 안을 수 없다는 사실이 더욱 무서웠습니다. 남편은 말이 없었습니다. 무덤덤한 듯 보였지만 그의 침묵은 어쩌면 저보다 더 큰 고통을 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입에 올리면 아이의 죽음이 진짜가 되어버릴까 두려웠습니다. 우리 둘은 그 후로 무려 15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늙어갔습니다. 아이가 떠난 이후의 밥상은 늘 조용했고 그 자리에 놓인 빈 그릇은 마치 아이의 부재를 매일같이 상기시키는 듯했습니다. 텅 빈 방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허전하게 느껴졌고 매년 돌아오는 생일과 기일은 축하도 추모도 아닌 그저 무력한 기념의 반복처럼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그 긴 시간을 말없이 견뎌냈습니다. 서로에게서 아이의 얼굴이 겹쳐 보일까 눈을 피했고 각자의 방식으로 고통을 감당하며 버텨야만 했습니다. 어느 날은 부엌에서 밥을 하다 말고 문득 귀를 돌아보았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방금 들린 듯해서였습니다. 아니라고 머리를 흔들었지만 다시 조용히 귀를 기울이면 여전히 그 맑은 웃음이 부엌 창을 넘어 들려오는 듯했습니다. 또 어느 날은 아이가 쓰던 옷장 문을 열고 작아진 옷 하나를 꺼내 가만히 손끝으로 쓸어보았습니다. 그 천의 감촉은 너무도 익숙했고 저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주저앉아 울음을 삼켰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 보면 그 아이가 마치 바로 어제까지도 그 옷을 입고 제 곁에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이의 흔적은 옷장에, 식탁에, 집안 구석구석에 남아 있었고 그것들은 시간이 지나도 결코 빛바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루하루를 버텨내듯 살아갔습니다. 슬픔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지 않았고 세월은 고통을 희미하게 만들 뿐 완전히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서로를 붙잡고 살았습니다. 상처 위에 다시 살이 올라오듯 말없이 서로를 기대며 살아야 했습니다. 견딘다는 것은 잊는 것이 아니라 잊을 수 없음을 안고도 살아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내듯 살아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상처가 아물 것이라 믿었고 아물지 않아도 견디는 것이 삶이라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외출하겠다며 아침 일찍 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평소처럼 무심하게 던진 인사. 금방 다녀올게. 라는 말이 그의 마지막 말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오후 경찰서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은 순간 제 귀에 들려온 단어들은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사고 차량 전복병원으로 이송 중. 머릿속이 하얘지고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달려간 저는 응급실 앞에서 한참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리 기도해도 그때처럼 기적은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빗길에 미끄러진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트럭과 충돌하면서 그 자리에서 심정지가 왔고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땐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의사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머리에 입은 충격과 과다출혈로 인해 결국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고 전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모습은 아이를 잃은 날처럼 고요했습니다. 병실 침대 위에서 마치 깊은 잠에 빠진 사람처럼 조용히 누워 있었고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은 채 끝내 한마디 말도 전하지 못한 채 흐느끼기만 했습니다. 그날의 장례식장에는 비극이 또 한 번 그림자를 드리웠고 저는 혼자 남겨졌다는 상실감 속에 다시 한번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야기는 그 장례식장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장례식장 구석, 조명이 닿지 않는 그림자의 가장자리에 조용히 앉아있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마치 시간의 틈새에서 빠져나온 사람처럼 그는 주변의 모든 소음과 무관한 듯 보였고 그의 존재는 잿빛, 풍경 속에서도 기묘하게 선명했습니다. 단정하게 다려진 검은 양복, 빗방울을 머금은 구두 끝, 조심스럽게 모은 두 손이 저를 올릴 때마다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손끝에서 흘러나온 감정은 무거운 세월의 무늬가 새겨진 듯 깊고 아렸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슬픔이 아니라 마치 사라진 시간을 다시 보고 있는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표정이 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알 수 없는 그리움과 복잡한 애도의 색으로 물들어 있었고 흘러내리는 눈물조차 침묵으로 녹아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 중 누구 하나도 그를 아는 이가 없었습니다. 참석한 지인들,
역시 서로 눈치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남편의 영정 앞에서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고 다른 어떤 이보다도 조용히 그리고 깊게 울었습니다. 그의 울음은 소리 없는 비명이었고 그 모습은 보는 이의 가슴을 조용히 조여오는 듯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낯설미였습니다. 불쾌하지도 특별히 관심이 가는 것도 아니었지만 마치 오래된 사진 속 인물처럼 자꾸만 시선이 그에게 머물렀습니다. 그의 눈가에서 흐르는 눈물은 단순한 이별의 슬픔이 아닌 깊고 오랜 상실의 흔적처럼 느껴졌고 손가락으로 영정의 틀을 조심스레 쓰다듬는 동작은 마치 지나간 세월을 손끝으로 되짚는 듯한 간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얼어붙은 마음 한켠을 바늘로 찔러 깨뜨리는 것처럼 저를 아프게 건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그 말은 한겨울 얼어붙은 호수 아래에서 울려 퍼지는 오래된 메아리처럼 제 심장을 울렸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왔습니다. 그 말은 마치 잊고 지내던 문 하나가 갑작스레 열리며 안쪽에서 오래 묵은 바람이 쏟아져 들어오는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제 안에 꼭꼭 잠궈두었던 감정의 문이 철컥 소리를 내며 부서졌고 의식하기도 전에 제 발걸음은 그 남자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을 나서는 그의 뒷모습은 빗물에 젖은 그림자처럼 아득했고 저는 마치 무언의 이끌림이라도 받은 듯 조심스럽게 그의 곁에 다가가 말을 건넸습니다. 실례지만 혹시 제 남편과 어떤 관계셨는지 여쭈어도 될까요? 그는 제 시선을 조용히 마주하더니 마치 마음속에 오래 묵혀있던 말을 꺼내려는 사람처럼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입술 끝이 떨리는 걸 보니 그 안에 담긴 감정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윽고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바람에 날린 깃털처럼 나직했지만 그 안엔 복잡하게 얽힌 세월의 실타래가 느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자리에 감히 나서는 것이 조심스러운 말 한마디조차 삼켰습니다. 저는 다만 오랜 기다림 끝에 마지막 인사를 드리러 온 사람일 뿐입니다. 그는 마치 짙은 안개 속으로 사라지는 사람처럼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발걸음에는 망설임도 머뭇거림도 없었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말로 다 하지 못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실려 있는 듯했습니다. 그의 손에서 전해진 하얀 봉투는 마치 오래된 기억 하나를 압축해 놓은 듯 묵직했고 저는 얼떨결에 그것을 받아든 채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장례식장의 회색 벽을 따라 천천히 멀어져 갔고 그가 사라진 자리에는 빗물만이 조용히 고여 있었습니다. 한참이나 멍하니 서 있다가 저는 손에 들린 봉투를 조심스럽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봉투는 손끝에서 약간 습기를 머금고 있었고 안에는 오래된 종이 한 장과 사진 한 장이 곱게 접혀들어 있었습니다. 종이를 펼치는 순간 마치 오래된 시간의 조각이 손끝을 타고 되살아나는 듯한 묘한 전율이 일었습니다. 거기에는 낯익은 병원 이름과 날짜가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에는 제 심장을 한순간에 얼려버린 이름이 또렷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바로 제 아들 준혁이의 이름이었습니다. 사진 속 남자의 표정은 마치 오랜 세월의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평온했고 그의 품에 안긴 아이는 세상의 모든 안온함을 그 품에서 찾은 듯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낯선 병원의 희미한 벽면, 외국어로 적힌 안내 표지판들, 그리고 구석에 찍힌 날짜는 내 심장을 덜컥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그 해, 여름, 준혁이가 죽었다고 했던 4시간마저 함께 멈춰버렸던 그 해의 여름. 내 손끝이 사진을 부여잡은 채 파르르 떨렸고 머릿속은 새하얘졌습니다. 이건 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이 사진이 거짓이라면 누가 무엇을 위해 이런 잔인한 장난을 꾸민 것이며 반대로 이 사진이 진짜라면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믿고 살아온 것인가? 그날 밤 잠은커녕 눈조차 감을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가슴을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치 비명을 지르며 두들기는 듯 아팠습니다. 이 모든 혼란의 실마리를 잡기 위해 나는 아들의 사망이 기록되어 있던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외국어 악센트는 낯설었지만 내 목소리는 떨림 속에서도 단호했습니다. 며칠 후 나는 그 병원의 문을 직접 두드렸습니다. 병원의 로비는 쓸쓸한 조명 아래 침묵하고 있었고 직원들의 표정은 나를 처음 보는 낯선 방문자에게 보내는 경계와 당혹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래된 기록을 하나하나 들춰보던 행정 직원의 손끝이 멈추는 순간
공기의 온도마저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주저하듯 무언가를 내밀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 쓰인 몇 줄의 기록, 몇 장의 사본. 그리고 그 속에서 나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이름을 다시 마주쳤습니다. 마치 수면 아래 숨겨졌던 진실이 세월이라는 얼음장을 깨고 수면 위로 솟구쳐 오른 순간처럼 내 시야는 흐려졌고 귓가에는 이명이 맴돌았습니다. 그 문서 한 장이 내 모든 시간을 거꾸로 뒤집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당시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입양 절차가 동시에 진행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말이 내 가슴에 떨어지는 순간은 천둥처럼 요란했습니다. 입양이라니? 보호자라니? 나는 분명히 아이의 어머니인데 왜 내게는 아무런 말도 없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단 말인가. 마치 잘 짜인 연극의 막 뒤에서 내가 모르는 대사가 끝없이 이어지고 있었던 것처럼 눈앞에 현실이 낯설고 무섭게 뒤틀려 보였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혀끝이 굳고 목은 말라붙었고 생각은 제자리에서 뱅뱅 돌 뿐이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문장들이 내 머릿속을 침범하고 심장은 도려내듯 아파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너무 길고도 차가웠습니다. 바깥 세상은 여전히 해를 품고 있었지만 내 마음속은 한겨울처럼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나는 무언가에 쫓기듯 남편의 흔적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유품들, 그의 냄새가 배어있는 옷들, 손때 묻은 책들, 그리고 옷장 깊숙한 곳, 마치 일부러 숨겨놓기라도 한 듯 먼지에 덮여있던 서류 파일 하나. 손끝으로 먼지를 털어내며 파일을 열었을 때 나는 내 숨소리가 점점 얕아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속지를 넘기자 입양 동의서, 해외병원 이송 동의서, 수술 동의서 하나같이 공식적인 문서였고 모두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으며 그리고 그 아래에는 분명히 남편의 필체가 또렷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서명 하나하나가 마치 내 가슴에 못을 박듯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진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사랑했던 사람의 또 다른 얼굴을 마주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믿고 의지했던 그의 등 뒤에 내가 전혀 몰랐던 결정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고 나는 그 모든 순간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있었던 겁니다. 고요한 방 안에서 나는 서류를 부여잡은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울음도 분노도 터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음 깊숙한 곳에서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뼈마디마저 먹먹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결국 저 몰래 아이를 살렸습니다. 저 몰래 다른 병원으로 보냈고 저 몰래 입양까지 결정했습니다. 그 모든 결정의 끝에는 단 한 통의 편지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진실을 짊어진 채 시간이 멈춘 봉인처럼 봉투를 여는 손끝이 떨리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편지의 첫 문장은 조심스레 나를 세우지 않으려는 칼날 같았고 마지막 문장을 덮을 땐 제 심장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울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그 아이를 잃은 걸 감당할 수 없었어요. 의사도 그랬죠. 회복돼도 정상적인 삶을 살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난 당신이 완전히 무너질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멀리 보냈습니다. 살릴 수 있는 길이라 믿었고 언젠가는 당신도 받아들일 수 있길 바랐어요. 그 글자 하나하나에는 남편의 숨결이, 망설임이, 고통이 서려 있었습니다. 차마 직접 말할 수 없었던 그의 마지막 진심이 펜끝을 타고 조용히 제 마음 깊은 곳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읽는 내내 감정은 소용돌이쳤습니다. 배신감이 먼저 밀려왔고 곧이어 분노가 가슴을 밀쳐 올렸습니다. 왜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고. 왜 함께 아파하지 않았느냐고 울부짖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모든 것이 그 사람, 나름의 사랑이었다는 걸, 무너진 제 뒷모습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걸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고마움과 분노, 이해와 절망, 애틋함과 미움이 한데 얽혀 감정을 마디마디 짓눌렀습니다. 마치 찢겨진 천 조각들이 바람에 흩날리듯 내 마음도 방향을 잃고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감정 위에 또렷하게 솟아오른 하나의 진실이 있었습니다. 내 아이가 살아있다. 그 말은 너무 조용했지만 내 안의 모든 감정을 무릎 꿇게 만들 만큼 강했습니다. 그 한 줄이 내 심장을 두드리고 숨을 몰아쉬게 했으며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제 나는 엄마로서
그 아이에게 다시 가야만 한다는 사실을 너무도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낯선 번호로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혹시 커피 한잔 하실 수 있을까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제 심장은 고요한 호수에 돌을 던진 듯 일렁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보내고 약속한 시간에 맞춰 조용한 북카페의 문을 열었습니다. 나무 향이 배어든 공간, 잔잔한 음악이 흐르는 그곳에서 그는 조용히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처음보다 더 단정한 인상이었고 눈빛에는 그 나이 또래에선 보기 힘든 깊은 고요함이 맴돌았습니다. 두 손을 모은 그는 마치 오랜 시간을 준비해온 사람처럼 조심스럽게 제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은 마치 세상의 모든 울음과 고백이 한 줄기 바람으로 밀려온 듯 제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은 제 의지와 무관하게 흘러내렸고 숨을 삼켜도 가라앉지 않는 울컥임이 목을 막았습니다. 그 아이는, 아니 그 남자는 준혁이었습니다. 내 아들, 살아있었고 그리고 이제 내 앞에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따뜻한 양부모 아래에서 자랐다고, 사랑받았고 부족함 없이 살아왔다고.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언제나 자신을 낳아준 사람이 누구일까 하는 질문이 남아 있었다고. 몇 번이고 저를 찾으려 했지만 아버지였던 남편이 끝까지 그 길을 막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담담했습니다. 어머니가 어떤 사정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한 번쯤 만나 뵙고 싶었어요. 그의 말은 비난이 아니었습니다. 원망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오래도록 저를 기다려준 자식의 품 넓은 이해였습니다. 그제야 저는 다시 그의 얼굴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가 더 이상 아이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미 세상의 파도를 넘어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전 세계 20여 개국에 진출한 친환경 기술 기반 에너지 스타트업 루멘코어 의 최연소 CEO였습니다. 수많은 언론이 주목하는 혁신가였고 유엔에서도 초청받는 차세대 리더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건 어머니가 저를 세상에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의 시작에 제가 받은 모든 은혜를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은 마치 따뜻한 빗줄기처럼 제 속을 천천히 녹였습니다. 겨울 끝자락, 눈밭 아래서 피어난 첫 봄꽃처럼 얼어붙은 내 가슴에 다시 생명이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를 품지 못했던 날들을 슬퍼했지만 그는 그 모든 시간에도 저를 가슴에 품고 자라나 있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값진 방식으로 나를 향한 사랑을 증명하며 말입니다. 그날 이후 제 하루는 달라졌습니다. 다시 살아있는 아이가 있다는 건 다시 살아갈 이유가 생겼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제 아들 준혁이었습니다. 그는 돌아왔고 그는 용서했고 그는 자랑 끝에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되었고 무엇보다도 그는 아직도 나를 어머니라고 불러주고 있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울음을 삼키려 애쓰다 끝내 터져버린 웃음 속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웃고 있었지만 그 속엔 수없이 쏟아낸 슬픔과 미안함이 한꺼번에 섞여 있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 아이의 이름을 오랜만에 불러보았습니다. 준혁아, 엄마가 너무 늦게 널 알아봐서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 이름을 입에 올리는 순간 마치 시간이 반짝이며 되감기는 듯했습니다. 유모차를 끌던 날들, 아이가 처음 엄마라 부르던 목소리, 경실에서 울던 밤들, 그리고 영영 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 여름의 끝. 그 모든 기억들이 쏟아져 들어왔지만 이번에는 아프기보다 따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다시 제 앞에 있었으니까요. 잃었다고 믿었던 존재가 그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라나고 있었을 뿐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우리는 조심스럽게 관계를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생채기 난 마음이 다시 살을 붙이는 것처럼 아주 천천히 말을 아끼며 서로를 바라보다가 가끔은 멋쩍은 웃음으로 어색함을 풀어가며 준혁이는 매주 토요일이면 문 앞에 나타났고 저는 그를 위해 밥을 지었습니다. 단순한 쌀밥과 된장국 한 그릇이었지만 그 안엔 30년의 그리움과 용서가 함께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조용히 밥을 먹었고 저는 옆에서 그 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처음 젖을 먹이던 그 시간처럼 시간이 멈춘 듯 뱃속까지 따뜻해지는
그 감정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물론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후회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조금만 더 용기 냈더라면, 조금만 더 붙잡았더라면 하는 생각은 매일 밤 이불을 덮을 때마다 제 곁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후회에 짓눌리기보다 남은 날들을 조심스레 살아내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다시 아이를 품에 안은 어머니로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두 팔로 껴안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밥 한 끼, 그릇을 닦는 손끝, 다음 주에 또 올게요라는 인사 한마디로. 그리고 그날 집을 나서던 준혁이가 문 앞에서 마지막으로 돌아서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돌아왔어요. 너무 늦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은 봄날 언 땅을 녹이는 햇살처럼 제 가슴 깊은 곳을 따뜻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그 아이의 눈동자엔 두려움과 희망이 동시에 담겨 있었고, 나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였습니다. 아니, 준혁아, 결코 늦지 않았단다. 넌 돌아왔고 나는 널 다시 안았어. 그걸로 충분해. 그 순간 내 인생의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긴 겨울이 끝났고 얼었던 감정들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꽃은 다시 피고 시간은 다시 흐르며 나는 다시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지금껏 숨겨져 있던 이야기, 이 모든 삶의 비밀스러운 곡선 끝에서 우리가 다시 만났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혼의 비밀연애였습니다.